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임상심리학 양승훈 교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30강, 임상심리학 30강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 지금, 사랑과 성 챕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사랑으로 작용될 수 있는 호감 요인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많이 따지는 부분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. 뭐 여기 보게 되면 외적 매력, 경제적 능력, 열정 및 열심, 뭐 보호 본능, 모성애 같은 거, 뭐 컴플렉스 커버 요인, 뭐 존경, 또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. 자, 그 다음에 타인에게 헌신적인 모습, 뭐 이타적인 모습, 그 다음에 지적 매력, 뭐 기타 요소들,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, 자, 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사랑으로 빠지기 쉽도록 만들어주는, 유도해주는 요인이 될까요? 뭐 첫째는 뭐 외모죠. 외모 뭐 이거 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긴 하죠. 자, 여기 뭐 렛미인에서 얼굴 성형하신 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, 자,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성형 전의 모습이 오른쪽에 성형 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외적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,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뭐 전후 차이가 크죠. 자, 그래서 외모도 상당히 중요하다. 외모도가 아니라 외모가 사실은 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 이제 뭐 경제적인 능력. 뭐 사실 우리가 뭐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핑크렌즈 또는 콩깍지 효과가 일어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뭐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, 어 사랑을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자, 서로 뭐 사랑하는데 맨날 뭐 공원에 가서 자판기 커피 500원짜리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영화도 좀 보러 가고, 또 좋은데 뭐 호텔이나 풀빌라 가서 놀기도 하고, 뭐 관광지 가끔씩 뭐 요즘에 환율도 많이 괜찮은데 일본 같은 데도 여행 가고 막 이러잖아요, 요즘에는. 또 이제 뭐 뚜벅이 할 수 없잖아요. 뭐 렌트카라도 차가 뭐 아버지 차 빌려서 나간다든지, 아니면은 없을 때는 어디 좀 장거리 여행 갈 때는 렌트카라도 뭐 이렇게 빌려서 가고,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이제 물론 우리가 남자가 여자한테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을 뭐 따지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, 대부분 또 여성 측에서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따지죠. 자,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. 두 번째 그림. 자, 또 뭐 세 번째 보게 되면 어, 뭐 남녀 뭐 서로 마찬가지겠지만 일에 대한 열정, 열심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더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는 뭐 그런 효과가 난다라는 뭐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. 자,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어, 문득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, 매력 있게 보였다, 뭐 그런 얘기하는 적도 많이 있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뭐 그런 경우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. 자, 여기 뭐 넷플릭스 뭐 드라마에 보게 되면 나의 아저씨 뭐 이렇게 보면은 어, 아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 이성균 배우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게 이제 약자이면서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. 나이도 한참 어리고,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관계에 빠지는데, 거꾸로 또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보호 본능을 느끼고 모성애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결과, 뭐 그런 것들도 가끔 있죠, 간혹. 자,
자, 그래서 쌍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성애가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커버 요인이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끔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. 뭐 경제적인 거, 외모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남자는 키가 커야 돼 일단. 뭐 경제적인 거, 외모 뒷받침해주면 너무 좋고 일단은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남자친구는 내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커야 돼. 내가 그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니까 뭐 이렇게 뭐 주장하는 여성분들 키작 뭐 요즘 키장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나는 뭐 이것만 뭐 이렇게 안 해주면 돼. 뭐 여자가 깔끔하면 돼. 뭐 방 청소 자기 관리 잘 하면 돼.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. 자기가 막상 방 청소를 잘 못하고 또는 자기가 또 결핍이 있는 요소 상대방한테 그런 컴플렉스 요소를 기대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또 사랑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. 그런 얘기를 또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또 존경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다. 이런 경우가 또 왕왕 있죠. 자,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고요. 뭐 여자가 남자를 뭐 배우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. 감독인데 존경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다. 그 김민희, 홍상수 감독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처음에 뭐 감독님으로서 존경했는데 뭐 사랑하게 됐다.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가끔 많지는 않은데 성직자, 신부님을 존경하다가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다. 신부님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죠. 그 대신 이제 신부님은 사제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. 뭐 거꾸로 뭐 절에 이제 뭐 스님과 결혼한 경우도 있죠. 스님을 존경하다가 뭐 결혼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도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존경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다. 뭐 이런 케이스.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?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.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.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나도 사랑할 수가 있지만 나만을 참 사랑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나도 좋아졌다.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. 작용할 수 있다. 자, 그 다음에 타인에게 이타적인 모습, 헌신하는 모습, 타인을 위해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 여자라면 뭐 내가 결혼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.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경우도 많이 있죠. 자, 그 다음에는 또 상대방의 지적 매력, 지적 요소, 뭐 이상윤 뭐 탤런트 또 배우를 이렇게 넣어봤는데 서울대 출신이죠. 근데 배우이면서 키도 크고 인물도 상당히 잘생겼는데 또 지적 매력까지 여기 뒤에 또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사진을 또 찍어서 지적 매력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사진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뇌생남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뇌생남 뭐 뇌생녀 뭐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인 어떤 매력을 갖고 있으면 더 좀 더 이성으로서 끌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. 자, 지적인 매력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? 뭐 유머 있고 센스 있는 부분. 뭐 이럴 경우에 상당히 더 끌리죠.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가 뭐 얼굴이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유머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으면 뭐 상당히 끌린다.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유머 있고 센스 있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소리가 좋은 배우 쳐보니까 이병헌이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목소리도 또 한몫하죠. 가끔 그런 경우 우리 있잖아요. 외모는 굉장히 상남자고 멋있게 생겼는데 딱 입만 열면 환상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래서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.
예전에 무슨 어떤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본인은 다른 거 안 보고 목소리만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보통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그만큼 비중 있게 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정한 사람, 이렇게 굉장히 스윗하고 다정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끌리죠. 그래서 다정한 사람.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가창력이 있는 경우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그러면 또 사람이 또 한참 또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. 노래만 잘해도 그쵸. 우리 요즘에 유튜브 보면 길거리 뭐 가창 대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뭐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남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막 노래를 막 한껏 뽐내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불러대는 모습 보면 또 사람이 달리 보이죠? 매력 있어 보이고. 자, 그 다음에는 또 기타 이렇게 뭐 매력인 매너 있는 사람, 매너가 딱 있으면 훨씬 더 그 사람의 빛이 더 나죠. 자, 이왕지사 만날 거, 사랑하고 만날 거, 매너 있는 이성분을 만나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, 그쵸?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.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속담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루 이틀 볼 거면 뭐 그냥 예쁘기만 하고 잘생기기만 한 남자 만나면 되겠죠. 여자나 남자나. 자,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만나다 보면 상처받아요. 상처받아요. 그래서 말을 뭐 툭툭 하고 던지고 말을 그다음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네가티브한 사람들 있잖아요. 저도 뭐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상처받습니다.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뭐 이 외에도 뭐 넣지는 않았지만 뭐 패션 감각, 옷을 잘 입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도 뭐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. 자,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으로 작용될 수 있는 호감 요인 뭐 이런 것들 뭐 기타에다 한번 넣어볼까요? 이것도 뭐 패션 감각, 음, 옷 잘 입는 뭐 이런 것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스턴버그가 이렇게 제시했던 사랑의 삼각형,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죠. 자,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정, 그 다음에 헌신, 그 다음에 친밀감,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가 결여되게 되면 사랑의 완전성이 깨지게 된다.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습니까? 있으면 자,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열정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친밀감과 열정은 있는데 헌신까지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.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고 아니면 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대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라고 한번 짚어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6요소, 6가지 요소. 아까는 완전한 사랑을 위한 세 가지, 스턴버그의 사랑의 3요소, 삼각형. 자, 이번에는 사랑에 필요한 6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왔던 뭐 이렇게 헌신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여기. 네, 어쨌든 배려, 헌신, 이해, 책임, 중용, 신뢰 이렇게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 배려,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.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도 배려해 줘야 되죠. 가끔 뭐 얼마 전에 선거도 이루어져 있는데
나는 일찍이다, 너는 이찍이다, 뭐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를 수 있죠. 왜 그런 것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. 또는 뭐 각자의 직업이나 사생활, 또 어떤 뭐 이성 같은 경우는 상대방 이성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고 검열하고 점검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런 것들은 어, 요즘에 그 재판 판례에서도 나오죠.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, 핸드폰 같은 거 몰래 이렇게 본다든지 몰래 보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강요해서 점검받게 하고 막 이렇게 확인받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 판결 나왔었죠. 각자의 시간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돼요. 또 직업 활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또는 뭐 결혼을 했어도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지나치게 상대방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생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치고 들어와도 서로 상당히 피곤하죠. 자, 두 번째는 헌신. 자, 서로 결혼해서 식장에서 이렇게 선서하고 선언을 하잖아요.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꼭 결혼이 아니더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결심을 한 거잖아요. 결정을 내린 거면 오늘부터 우리 첫날이다, 일일이다, 뭐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한 거다 사랑을 이렇게 결정을 데피니션을 내렸으면 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랑과 사랑에 결부되어지는 어느 정도의 헌신이 따라가야 되죠. 사랑만 하고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.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어, 명명하기가 어렵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. 자,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용과 이해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죠.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맞춰라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서로가 상대방에 좀 맞춰주려고 하고 이타주의적인 어떤 배려와 이해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책임. 자, 아까 뭐 헌신하고도 좀 연관되고 이해는 또 배려하고도 이어지는데 어쨌든 책임은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도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책임이 또 뒤따를 수가 있겠죠. 그렇잖아요. 사랑해서 서로 만나고 뭐 스킨십하고 또 어떤 사랑의 행각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좀 느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인스턴트식의 사랑을 하고 그냥 이렇게 책임 의식도 없이 금방 만나고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무책임한 사랑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사랑에는 또 책임이 또 따른다. 책임이 따르니까 사랑을 했다가 어떻게 그게 어, 끝났을 때도 어느 정도의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꼬리표처럼 그게 책임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얼마 전에 뭐 연예인 김수모 배우도 그 상대 여자 배우가 죽었잖아요. 자살했잖아요. 그랬을 때 어떤 도의적인 책임,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. 근데 도의적인 책임을 계속 네티즌들이 묻잖아요. 그 상대방 여자 배우의 어머니도. 어.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많죠. 어쨌든 뭐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용. 사랑에는 중용이 필요합니다.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어, 투머치도 문제고, 투레스도 문제입니다.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사랑한다라고 만나놓고 또
한 달에 한 번이나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밖에 전화 안 하고 이런 것도 또 투 레스잖아요. 그래서 항상 중용의 덕, 적정선 그 사람과 내가 물론 합의가 되면 상관없어요. 근데 사회적인 통념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중용의 선이 있겠죠.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신뢰. 자, 당연히 믿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죠. 사랑하는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자, 그래서 사랑의 6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자, 이번에는 사랑의 보상성. 자,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앞뒤 안 보고 그 호르몬의 어떤 작용에 빠져서 우리가 계속 비이성적, 반이성적인 즉 사랑의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 또는 의식의 세계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성을 계속 갈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보상회로가 작동되어진다라고 했죠. septal area, 그 다음에 VTA area, 그 다음에 라페 뉴클레우스, 브레인 스템 쪽에서 중앙 뒤쪽에 있는 라페 뉴클레우스 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보상 회로가 계속 작동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어떤 욕구와 동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작용이 되어지려면 그 보상 회로가 계속 작용이 되려면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 뇌는 적정한 보상성을 요구를 합니다. 자,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사람의 경제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나 어떤 헌신의 자세를 뭐 통해서 보상성을 느낄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매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형 유형의 것으로 방출되면서 나한테 보상성을 매회 만날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. 여기에 제가 이제 위에다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계산기라는 것이 자 유형적인 실질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럴 수 있죠. 예를 들자면 의식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이 남자를 만났는데 평소에 사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남자가 막 쫓아다닐 때는 자기가 돈을 다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안 써요. 자, 이러면 속으로 계속 카운트가 되겠죠, 이 여자분이. 물론 이제 답답하니까 당장은 뭐 자기가 내기는 내겠는데 자기가 더 이제 좋아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겠죠. 자, 이런 것은 의식적인 카운트가 되겠죠, 계산. 그렇지만 또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계속 돌아가는 계산기도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런 보상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성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. 자,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한테 거꾸로 이 남자분이 이 여자한테 바라는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보상성이 다를 수 있어요. 자, 이 여자분은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. 이 남자한테 원하고 있는 기대하는 보상성이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또 이 남자는 이 여자분한테 사실 다른 거는 기대하지 않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그게 서로의 충족이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한 권태기에 들어서서 한 18개월 지나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를 들자면 그 보상성에 대한 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사랑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. 자, 어쨌든 개인마다 무엇을 보상 요소로
기대하는지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, 두 번째는 그 보상은 일의 확정이 아니죠. 그렇잖아요. 한번 처음에 만났을 때만 저 사람이 나의 그 내가 바라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 대상자네 하고 처음에만 충족되면 계속 그게 everything okay입니까? 그게 아니죠. 매번 매일 매 순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.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좀 연결되는 의미가 좀 있는데 일의 확정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뭐 잡은 물고기 미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자, 네 번째, 보상성에 대한 계측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통틀어 이루어질 수 있어요. 자, 아까 예를 들자면 이 여자분이 기대하는 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요. 근데 이 남자는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였죠? 뭐였었나요? 말을 예쁘게 해주는 여자를 원했죠. 왜? 이 사람은 왜 그게 컴플렉스였을까요? 전에 만났던 여자가 말을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거칠게 함부로 했다. 또는 뭐 본인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또는 자식들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았다. 라는 뭐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갈구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건 정신적인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보상성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. 자, 다섯 번째, 보상에 따른 만족감 역치는 시간에 따른 수능성 법칙에 따라서 상승되어질 수 있다. 자,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가 수능의 법칙, 어댑테이션 프린서플 있죠. 그래서 계속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보상성에 대한 만족 역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만족 역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점점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계속 돈을 써도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반이 넘어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어느 순간에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걸로 느낄 수도 있고, 또 거꾸로 이 남자도 이 여자분이 상당히 배려해서 말을 예쁘게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면서 더 큰 것을 다른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, 여자분한테.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. 자, 이런 것들이 수능의 법칙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. 여섯 번째, 자,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게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 이성으로부터 얻는 보상성이 둘만 있을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다른 커플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가치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둘만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요구했던 보상성이 뭐 나름 괜찮고 불만은 없었어요. 그런데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의 커플들이 자꾸 탄생을 하고 그 커플들이 그 친구들이 자꾸 자기 앞에서 우리 남자는 뭐 저번에 루이비통 가방을 사줬어. 또 다른 친구는 우리 남자친구가 이번에 뭐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자고 하지 않겠어? 뭐 이런 자랑을 한다든지, 또 뭐 또 다른 친구는 이번에 결혼하는데 몰디브에 가기로 했잖아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결혼할 때 이제 뭐 일본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했다 이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둘만 있었을 때는 뭐 나름 불만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변 친구들하고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비교 우위가 아니라 비교 하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내가 만족했던 것이 만족이 아닐 수도 있는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다. 뭐 그런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, 보상의 예측 가능성은 보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자, 그러니까 매년 이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 때 처음 첫 회 때 만났을 때는 뭐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루이비통 가방을 사줬다고 봅시다. 두 번째 해는 샤넬 가방을 사줬어요. 그러면
올해가 3년째인데 자기 올해는 뭐 해줄 거야? 근데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. 아, 올해는 뭐 작년 재작년에 이런 걸 해줬으니까 올해 정도면은 당연히 이걸 해주지 않을까? 라는 기대감이 있고, 그 기대감은 그 보상에 대한 어떤 나의 만족감이나 이런 그 기쁨, 보상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. 자, 그래서 사랑의 보상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. 자, 핑크렌즈 효과, 콩깍지 효과를 말하는 거죠. 사랑하게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이런 블라인드 효과, 핑크렌즈 효과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. 자, 이럴 때는 호르몬에 뇌가 담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이 잘 안 이루어지죠. 자, 그래서 이 연애 한 뭐 30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핑크렌즈 효과, 콩깍지 효과가 강하게 작동되어진다. 자, 이럴 때 주변에서 말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. 자, 왜 그렇습니까?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. 왜 안 됩니까?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마술을 부리니까, 매직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그런 우리 콩깍지 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, 자, 도파민, 키스펩틴, 세로토닌, 옥시토신이 이런 것들이,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, 이런 것들이 사랑 호르몬과 관련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, 에스트로겐까지 합하면 성호르몬이죠. 이것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7개나 됩니다. 자,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번 옥시토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우리 이 부분은 조금 더 길어지니까 우리가 31강에서 이어서 사랑의 호르몬과 옥시토신의 작용에 대해서, 그 다음에 사랑의 유효기간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